떠드는데 저는 읽지 않을 거고요. PPT를 준비를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PPT를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비주얼한 그림들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하면은 좋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발뺌을 하는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중국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죠. 그런데 중국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 한국인이고요. 그 저는 한자를 가지고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다루는 학문을 이제 과거로 따지면 소학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에는 뭐 문자학 이런 식의 그 용어들을 쓰죠. 그래서 갑골문. 근데 이제 특히 20세기에 새롭게 출토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이전의 그 자형들을 가지고 있는 조금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제가 했던 작업은 그런 내용들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승현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를 왜 불렀을까 그랬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공유를 좀 하면서 할게요. 이제 네, 제가 제목은 잘 잡아요. 제목은 되게 그럴듯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쓰려고 했는데 제가 글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을 때 왜 제가 그 말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게 결국은 만물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 세계적으로 그 없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뭐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든 뭐 서양 철학 아니 중국 철학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이제 저는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시간 뭐 30분 정도라고 했는데 뭐 되도록이면 그 안에 아니면 더 짧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것만 하고 자,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를 좀 특이하게 했어요. 첫 번째, 한문을 잘 못 읽어요. 한문을 잘 못 읽기,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동양 철학을 한다 그러면 사서 보통 대학 읽고, 논어 읽고, 맹자 읽고, 그다음에 중용 읽고, 이거를 하고선 이제 입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조교하고 알바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걸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문 원전을 못 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읽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물리라는 걸 통해야 된다. 그래야 한문을 잘한다. 그러니까 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그 고전을 읽는 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잘 안 다뤄요. 대신에 다른 쪽 고전들을 다루죠. 왜냐하면 물리가 통해도 안 읽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백과 문헌들을 막 술술술 읽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자로 아니 노자로 박사를 했는데 100명의 노자 연구자를 앞에 놓고 토론시키면 다 달라요.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합의된 내용 사실 자체가 없는데 지금은 생겨나고 있죠. 지금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대학 입학할 때 많이 유행했던 게 동양적 사유 양식 그러면 서양과 비교하는 이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번역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없더라. 해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같은 중국에 살더라도 고대 중국하고 한나라의 이후의 사람들하고 불교 이후의 사유 방식 자체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그 푸코 얘기하면서 에피스테마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중국에는 적용을 안 합니까? 거기는 뭐 변화가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마치 하나의 연속체인 것처럼 이렇게 쫙 펼치는 책들은 다 이제 안 믿어요. 지금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하질 않습니다, 이미. 그래서 동양적이라는 것도 없고 중국적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제가 왜 상형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상형 기원을 둔 사람들이 만든 문자 체계를 통해서 문장으로 뭔가를 표현했는데 그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되게 단순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2019년도에 그 한국한문학회에서 그 대회 주제가 물이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이런 학술 대회 초청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문학 쪽이든 뭐 다른 과학 쪽이든 어디서 뭐 기획하다가 동양 철학 쪽에서 한 명 불러보자 하면은 이제 가끔씩 제가 호출돼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물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근데 추천해 주신 분이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물 하면 기본적으로 생태학적인 고민이 당연히 일차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물, 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생태학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막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은 그 고전 문헌 중에서는 물을 생태학적인 생각을 갖고 쓴 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물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했지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까 이제 이수연 선생님이 그 표현해 주신 전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가뭄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요거는 논리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건데 그리고 뒷부분에 붙인 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의 후반부를 여기다 붙인 건데 오늘은 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한자로 표현되는 동양 고전 속에 사유 양식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사례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90년대에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그 몸과 관련된 그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동의보감, 그다음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당 90년대 후반에 특히 이제 허준 드라마가 여러 편 제작이 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고 그때 상당히 많은 몸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이 쏟아졌는데 동양 철학계에서 내내 했던 얘기는 요거였어요. 마인드 바디 프로블렘. 동양 철학에서는 몸이라고 부르면서 정신과 신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식의 담론들이 다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걸 문제 삼은 논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백날 논의해봤자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이런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양 철학 한계고 과학의 한계야. 이거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 여기 첫 번째 거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힘든 그 김재인 선생님 발표 들으시느라고 머리가 힘드셨을 테니까 재미난 얘기를 한번 보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장자죠. 장자가 이제 그 산책을 하는데 커다란 까치 한 마리가 장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까치가 있겠어요? 이거 잡아다가 바치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새총을 가지고 딱 겨눈 거예요. 장자가 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까치를 딱 겨눴는데 그 시선의 끝이 쫙 가서 저쪽에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있는 매미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미를 그 옆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잡아먹으려고 쫙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이 까치는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쭉 날아가고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요 장면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고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장주는 그 새를 잡으려고 새총으로 재고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매미는 제 육신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귀도 제 형체를 입고 있고 까치도 제 진을 입고 있다. 근데 요 세 글자는 요 맥락을 보면은 다 그냥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몸인데 왜 다르게 표현했지? 이거를 암만 쥐어뜯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는. 근데, 근데 뭐가 다르냐? 아, 이 참진자도 여기서는 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일부러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 요거를 제가 구분한 게 다 신체다.
그러면 몸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장자에서는 이게 전체가 일관되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동양고전 얘기할 때 지랄 같은데 장자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한 150년에 걸쳐 있고 뭐 10명인지 수백 명인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작업에 참여한 걸 한나라 때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통 5개, 7개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맥락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몸 신자. 이 신자 그냥 지금의 형태는 아주 간략하게 그 간소화된 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보면은 이거 이제 한전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출토된 문헌들이 어떤 식의 글자 발전을 거쳤는지. 그런데 그 성과 때문에 이제 그 갑골문 등등 해가지고 이 어원 사전들 여러 권으로 편찬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상형제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허신의 글자 분류, 상형, 회의, 가차, 치사, 뭐 전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몸을 그렸다. 근데 어떤 몸이냐? 가운데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게 아이를 임신한 그 산모의 몸이에요. 아,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착을 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포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한비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한 제후가 화공을 불러요.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게 뭐냐? 귀신이냐? 그랬더니 귀신은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쉽습니다.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 멋대로 그려도 되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개든 뭐 사물이든 내가 그려도 누군가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릴까? 이 관점에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는 이제 그걸 그린 건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의 형태적인 모습하고 나중에 남은 흔적 용례가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이제 근문에서만 발견이 되고 그 본래 상형자적인 모습 자체가 추론이 잘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갑골문 연구에서 각 글자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 보면은 잘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 어떻게든 맞춰서 해석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추론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자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형자는 저기 지금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있죠. 조 글자랑 또 한편으로는 요 글자 오른쪽 칼도자가 붙은 거랑 호환이 돼요. 근데 2가지 차원에서 호환이 됩니다. 첫째는 형태가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글자의 일부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어원이 되는 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랑 어떤 차이냐? 요 글자는요. 그 가운데 저게 어떤 면에서는 그 저기 우물 정자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뭘 뜻하는 거냐면 청동 주물을 제작할 때 그 주물 틀이에요. 그 주형이에요, 주형.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동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빼면은 형태가 딱 나오잖아요. 이 형자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그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주조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나게 요 형자가 하필이면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신체라고 하는 의미 혹은 퍼포먼스, 행동, 그러니까 액션이나 비헤이비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또 이 글자가 요 글자랑
같이 호환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 형자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크리미널로 형법, 그 형률이라고 하거든요. 형벌에 관한 법전이 형률이잖아요. 이거를 조합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게 그려지냐면 인간이 하는 행동은 행동인데 내가 밥 먹고 산책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산책하다가 남의 사유지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즉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혹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혹은 황제의 명령을 수행한다. 라는 등등의 행위를 할 때가 형자고 법가에서는 그 형자를 대단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사적으로 하는 행동의 영역은 이 글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의 영역들이 요 형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저기 나보고 쌀 10가마를 세금으로 받아오라고 했는데 9가마밖에 못 받아갔어. 그러면 이제 벌 받는 거죠. 그때 내가 수행하는 행동이 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채웠을 때는 상을 받고 수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요 형을 받는 거죠. 요 형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여러 한자들이 그 고전 문헌에서 쓰이는 용례들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남느냐. 그 재미난 건 뭐냐면 한자들이 결합되어서 쓰는 단어를 이룰 때 이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성형, 그 내 신체를 내가 의사한테 맡겨가지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신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성형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저 형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모양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글자. 그러니까 몸신자에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하는 등등의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살신, 내 몸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신 성인,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수신, 내 몸을 닦는다. 그 다음에 치신, 내 몸속의 욕망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도 이제 치신에 해당되는 거고 내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치신이에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달려있는 게 저 몸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때 실제 용례에서 아 이때는 이 글자를 쓸까 저때 저 글자를 쓸까를 구속하는 게 뭐냐? 본래 글자가 만들어진 상형의 이미지로부터 그게 여태까지 온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라고 하는 게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안 맞거나 같이 쓸 수 없거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규칙이 논리일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상형자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출신 성분 그런 것들이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자가 서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개념 친화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를 연결하면은 이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로직이라고 부르지 말고 의미의 계열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개념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 또 더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그 한자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간이 벌써 15분 넘어갔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기본 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동양 철학에는 형이상학이 없다는 겁니다. 20세기에 그 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가장 주력했던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호적이 귀국하고 나서 호적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쓸 때 명가. 그래서 그들을 로지시언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아 중국에도 논리학자들이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학자들이 이제 되게 주력했던 게 형이상학이에요. 중국에 형이상학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국에 형이상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쪽 관심이 되게 많고 논문도 많은데 그때 메타피직스의 번역으로 주역의 개사전에 저 문장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하면은 이 무형이냐 유형이냐를 가지고 무형한 것은 형이상학. 그래서 노자의 무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자는 형이상학에 관한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다는 거잖아요.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형성문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하나는 형태와 하나는 소리. 그래서 이 글자를 써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 문자로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소리를 첨가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부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은 글자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봤어요. 마음의 눈으로 봤다. 그런 용례들이 장자 때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물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아이디어, 관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히 불교나 양명학에서 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런 표현들이 쓰이느냐? 인간의 어떤 심리나 감정적 상황 혹은 감각적인 것들을 글자로 표현하는 의태어나 이런 표현들이 장자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육아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냐면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할 때 무형과 유형은 형체를 초월해 있는 것과 형체에 구속되어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형체에 매여 있는 것과 형체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고대 제자백과에 나오는 무자와 유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무형을 설명할 때 노자에서 물을 비유로 들거든요. 물을 비유로 들어요. 그럼 물은 진료적이잖아요, 물도. 진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형체는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게 무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도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도를 가지고 설명하진 않아요. 물에 대한 갖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사실은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도를 이 중국의 한자 체계가 갖고 있는 이 상형으로부터 출발한 이 글자를 가지고 표현하려니까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이죠. 사라 알란이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월적 개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is love라고 하는 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럼 이제 서양에서는 데피니션을 하잖아요. 한자적 사고방식은 보여준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가 서 있는 거를 이렇게 탁 그래도 조로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재미난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하는 방식이 있다면 기존에 그 남자를 가리키는 자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를 딱 마주 세워놓고 요거야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요게 그 되게 재미난 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회의자라고 하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형 문자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그 인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표현하는 사물과 사태만큼의 글자가 필요하다.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론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보이는 거고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 사고방식인데 당연히 그 속에서도 제약 요인이 생기죠.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에 그 규칙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세 번째 형성 문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윗상자 지사문자는 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건 아래 하자고. 근데 이거 물이름 강이거든요. 물이름 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본래는 그냥 한 글자고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은
양쯔강. 그다음에 하는 황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글자는 일반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황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은 양쯔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래. 근데 예를 들면은 강이 수십 개다. 그러면 수십 개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재미난 방식인데 그럼 하자랑 강자랑 뭐가 달라요? 왼쪽에 부수 이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모습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기호 이거 형성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 물인데 이건 공자 아닙니까? 우리는 강이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서 음성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왼쪽이 뜻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이 음성 이미지를 통해서 아 똑같은 물이지만 황하와 양자강을 부르는 거를 달리한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 마을에서 그 강을 부르던 사람들이 쓰던 발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천하를 통치하는 제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되고 특히 이사가 문자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그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글자들이 전부 한자다가 아니라 한나라에서 통일했고 그 통일된 글자 형태들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자라고 부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글자들은 각 나라마다 글자체나 이름들이 되게 달랐고 발음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고문원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자체들로 쓰여졌던 문헌들을 하나로 통일된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차, 전주, 복잡하게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잘 안 읽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어떤 수많은 글자들이 발달하기 전에 초기의 사유 형태가 결국은 물상에 대해서 본 것, 시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약호를 통해서 표현하는가. 그건 또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무한정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소리를 붙여서 또 개별적인 것들을 구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를 이루는 영역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 이제 여기까지 가면 더 좋은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민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문장을 지을 때 예를 들면은 물은 도에 가깝다. 혹은 뭐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라고 이제 글자를 배열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낮고 땅은 높다. 라고 쓰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 순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라 알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문자를 표현하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적인 독립적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한 사유를 통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게 물리에 맞는 거예요. 또 인간의 심리를 겪어봤더니 아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겪어봤을 때 나는 그 글자를 적절하게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건 초월론적인 사고가 없는 사고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그럼 물리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이 사고 방식이 물론 초창기에 그 신과 소통의 도구로 만들어진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보통 읽는 문헌들은 그게 아니라 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헌들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인간의 체험 그리고 되게 상징성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인간의 체험이고 그리고 그 글자들은 늘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저는 상상력이라고 부르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로지컬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게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았던 체험이 글자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다. 그래서 체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글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질적인 사유가 들어왔을 때, 혹은 전달하기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언어의 한계를 절감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6개월에 걸한 거의 1년에 걸쳐 가지고 이 치아를 대공사를 했거든요. 여기 임플란트 2개 하고 여기 씌우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 위쪽에 게 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리는 제가 느끼는 그 고통을 의사 선생님한테 불편하다고 전달을 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골라도 전달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가 되게 복잡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장자를 제가 번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글자를 쫙 번역해 나가다가 한 글자가 이상해요. 그리고 기존의 번역본들을 봐도 이상하고, 그럴 때는 저 글자를 지워버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럴 때 이게 표정을 묘사한 건지 심리를 묘사한 건지를 따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면 나는 그때의 상황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단어를 찾아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자의 의미를 역추적, 그래서 그때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 글자는 이 글자를 가차한 거다 하면서 그렇게 주석이 들어와요. 이게 그 중국 주석의 대단히 상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통한 것이 무슨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자는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따오는 작업, 이건 시각적이죠.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요소를 첨가해서 더 많은 구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내고 글자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 경험이라고 하는 영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요소보다 저 경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글자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자의 방식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전이 방식 때문에 형이상하게 없다. 그러니까 도를 얘기할 때는 물이라든가 이런 형체가 특별하지 않은 사물에 대한 묘사 방식을 가져다가 비유로 들거든요. 예를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맹자랑 고자가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을 봐라. 왼쪽으로도 흐르고 오른쪽으로도 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선무악,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받아치죠. 야, 근데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방향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각적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성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고, 유비적이죠. 은유적이고. 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은유하고 유비하는가, 이 방식 때문에 사실은 모호하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념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상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저 감흥은 증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규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약재는 인간의 오장육부에 어디 효과가 있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터득해야지만 사실은 이제 물리가 통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문법을 익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 원정에 있는 것이 이제 대단히 복잡하다, 어렵다. 근데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은 이 상형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로지컬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자와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섞은 다음에 분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하기에 중요한 게 저 이미지 네트워크 어떤 것들을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사유하는가라고 하는 저 부분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좀 이 고대 사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